독서, 문학, 언어 이 각각의 영역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가져와서 안녕하세요. 겨울학기 쌤튜브 고등 국어를 담당한 인천 이은중학교 요구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겨울학기에도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를 돕고자 선생님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겨울학기 선생님의 강좌는 총 3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개의 수업 모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별력 극복하기라고 하는 것을 공통된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변별력이라는 개념 들어봤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들어봤을 텐데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선생님과 같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시험 문제를 접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쉬웠으면 좋겠죠. 그런 바람을 가졌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선생님과 같이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너무 쉬워도 곤란하고요. 반대로 너무 어려워도 곤란합니다. 왜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와 그러지 않은 친구를 이제 변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쉬우면은 모든 아이들이 잘 볼 것이고 어려우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도 정말로 열심히 했는지 그 점수로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출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변별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와 그러지 못한 친구들을 나누는 개념으로서 특정 문제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깊이 있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능력들을 요구할 때 우리는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는 공들여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득점, 나아가 상위권이 되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수업에서 변별력 극복하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별력은 여러분들이 접하는 학교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소위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그간에 출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문제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2024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오답률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아니, 변별력이라고 했는데 왜 오답률과 관련된 자료를 가져왔는가 싶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 변별력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과 출제를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내본 경험이 있겠지만 분명히 공들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아니면 맞히기 힘들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 결과를 보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쉽게 풀어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대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문제를 학생들은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출제자가 의도한 변별력과 실제 학생들이 그 문제를 변별력이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랬을 때 바로 이 오답률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를 틀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바로 그 해당 연도의 시험 문제 중에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로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오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그 문제를 풀던 학생들이 그 문제를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른 학생들과의 차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2024학년도 6월,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리고 2023학년도 6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오답률을 보면서 어떤 문제들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번호와 그리고 괄호 안의 오답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역의 문제인지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는 영역,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서 영역을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비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이 독서 영역을 가장 어려워했고 다음으로는 문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 문법 영역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2023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에는 언어가 그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총 3개의 수업을 구성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서, 문학, 언어 이 각각의 영역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수업의 주제를 독서 영역 변별력 극복하기로 가져왔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독서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이 독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좀 먼저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할 테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그간 독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혹시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좀 빈틈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었던 공부 방법과 결부시켜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독서 문제 풀이의 대원칙. 유연하게 정보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독서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문 영역, 경제, 사회, 법, 과학, 기술, 역사, 철학 굉장히 많은 범위의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그림만큼 그 정보의 중요도를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모든 문장을 힘주어서 분석하면요 힘듭니다. 지쳐요. 우리는 한 지문만 읽어내는 게 아니야. 3지문, 4지문, 문학까지 읽어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문장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내면요 너무 피로할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문장은 그냥 넘어가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읽어내는 능력을 길렀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문제를 분석하면서도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 지식을 활용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배경 지식을 습득하려는 태도로 글을 읽자라는 겁니다. 독서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푼다라고 했을 때 배경 지식이 많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과학 지문을 좀 더 잘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잘 읽어내는 거지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못 푸는 건 아닙니다. 출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이 배경 지식이 많은 학생들이 잘 풀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수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순간적으로 글을 읽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과도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혹은 배경 지식을 얻으려고 이런저런 책들을 막 너무 찾아 읽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독서 문제를 접하는 것, 그것이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길입니다. 3번이랑도 이어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과도하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지문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지 말고 아무리 내가 익숙한 주제라고 할지라도 잠깐 내려두고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만 습득하자라는 겁니다. 지문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원칙과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출문제를 푸는 것의 목표는요, 정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이 개념의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기출, 이미 출제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출제될 문제와 분명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풀 문제도 옛날에 나왔던 게 나온다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지는 출제원들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앞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출문제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로 뭘처럼 활용해야 돼? 앞으로 나올 문제들의 어떤 추세나 트렌드, 나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가늠하는 자료로 활용해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공부가 잘 됐지?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요, 진정한 기출문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그런 거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를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원칙들을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도 함께 적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은 알 수 없어요.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봤었던 오답률이 높았던 전국연합학력평가 내의 독서 영역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 2024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중에서 8번과 10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상으로 보기 전에 한번 혼자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마당에 이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 자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이 있다면 찾아도 좋고요. 그때 이 8번에서 11번 분자의 화학 반응을 주제로 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9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선생님의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문제를 풀고 와서 영상 다시 시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봤을까요? 왜 그 당시에 이 9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는지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나요? 물론 잘 풀어냈을 수도 있죠. 자, 이 9번 문제가 재밌는 건 우리가 흔히 독서 지문에서 문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3점에 배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9번 문제는 2점에 배점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제자들은 9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푼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은 그 이유도 좀 알 것 같아요. 한번 지문 분석하고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죠.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자, 과학 지문이다 보니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글이 나의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되는 글이다. 이런 생각으로 갑시다. 자, 화학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분자가 일으키는 거야.
분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이상의 분자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분자들이 붙어 있는다고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뭐다? 화학 반응에 필요한 것이다. 활성화 에너지가 있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요, 즉 힘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자, 문장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해하는 좀 힘들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는 것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 얘는요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왜요? 그가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분자들끼리 만들어지는데, 이제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적게 드는 애들은요 훨씬 더 빨리 진행돼요. 왜냐? 이미 걔네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큰 애들이 걔네를 이끌어준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한다. 자, 새로운 개념 등장했네요. 자, 촉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촉매와 관련된 촉매 활성이라는 능력. 자, 이게 뭐냐면 촉매는 반응 속도에 변화를 준대요. 무엇이? 이 촉매가. 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것이 무엇이다? 촉매래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촉매 활성, 즉 촉매가 분자들의 화학 반응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이 문장이요, 여러분들 힘주어서 해석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촉매는 뭐다? 화학 반응 속도에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분자들끼리 써도 되는데 촉매가 들어감으로써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촉매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역할을 해야죠. 그래야 쓰지.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쓰던 안 쓰던 변화가 없으면 촉매 왜 써요? 안 쓰겠죠? 당연한 거야. 촉매는 어떤 역할이 당연하다?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즉, 화학 반응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촉매가 한다. 그리고 그 촉매가 일으키는 도움을 뭐라고 부른다? 촉매 활성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화학 산업에서는 화학 반응, 화학 산업 연결되죠.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된대요. 촉매 중에서도 고체 촉매가 주로 이용이 된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를 애용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 그러니까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하나 봐. 이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한 건 무엇이다? 액체나 기체예요. 예를 들어볼까? 콜라와 사이다를 섞고요. 사이다를 거기에서 분리해내는 과정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콜라에 모래 타보세요. 흙.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별도의 공정 없이 뭐 하면 돼? 기다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고체는 가라앉고 액체인 콜라는 위에 뜨겠죠.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고체 촉매가 화학산업에서 애용되느냐? 별도의 분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고체 촉매가 애용된다고 했으니까 고체 촉매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겠죠. 고체 촉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다음 문단에 이어진 내용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활성성분, 지지체, 증진제가 뭔지 이야기를 하겠죠. 왜? 이미 이 문단에서 고체 촉매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자,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좀 깁니다. 차근차근히 가볼게요.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자, 활성 성분.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활성 성분이라고 하는 거, 얘는 촉매의 구성 요소였어요. 촉매,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고체 촉매 중에 하나인 활성 성분은요,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이라는 말 정확히 모를 수 있지만 대충 붙는다는 느낌이 있죠. 흡착시켜서 촉매 활성을 제공한다. 자, 활성 성분의 기능입니다. 촉매 활성을 제공한다. 여러분, 촉매 활성을 제공한다라는 말은 촉매가 활성화되는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한다. 즉, 좋은 역할을 한다. 이 정도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고체 촉매의 촉매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료된다. 자, 문장이 깁니다. 이 왜 깁냐면 촉매 과정, 그러니까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응물. 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전의 물질입니다. 얘를 활성 성분의 표면에 흡착시켜요. 촉매에 흡착시킨다는 거겠죠. 붙습니다. 자, 흡착된 반응물이 붙었잖아. 표면에서 반응을 해요. 여기에서 뭔가 붙어있으니까 반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활성 성분의 표면에 흡착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 생성물은요, 그 표면에서 탈착됩니다. 탈착,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흡착, 붙었다가 생성물이 된 다음에 떨어져 나온다. 그럼 그 떨어져 나온 것이 바로 화학 반응의 목표물이 되겠지. 이 과정으로 반응이 끝난다는 겁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때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상된대요. 고체 촉매 중에서도 이 금속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활성 성분으로 아주 잘 사용된답니다. 왜? 여러 물질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요.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에서 중요한 과정이었잖아. 금속이 흡착이 잘 된대요. 자, 여기까지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기 위해서 예시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예시는 이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중요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보다는요, 앞의 내용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 정도로 받아들이면 좀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생성물이겠죠? 내가 원하는 거. 철을 활성 성분으로 활용한다. 금속은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했죠? 철, 금속이잖아. 활성 성분으로 사용이 되네.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반응물. 철의 표면에 흡착됩니다.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 붙었어요. 그리고 원자 상태로 분리된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과정이네요. 흡착된 반응물은 지금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붙어있는 상태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한대요. 반응물의 전자가 금속 표면의 원자와 서로 공유를 한답니다. 그래서
안정화된대요. 편안해진다는 거야. 자, 그때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대요. 자, 예시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흡착 세기. 흡착이라는 거 좀 중요했다는 거 계속 이야기했죠. 이 금속에 붙는 이 힘의 정도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흡착에 되는 세기는 적절해야 된대요. 쉽게 말해서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적절해야 될까? 흡착이 너무 약하면요. 그러니까 잘 붙지 않으면요. 당연히 흡착력이 적겠죠? 양이 적어서 촉매 활성이 낮아진대요. 자, 촉매 활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응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흡착이 약하면요, 잘 붙지 않으면요, 활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안 좋아. 반면에 너무 잘 붙으면,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 여기 안정화된다고 했었죠. 근데 과하게 안정화되어서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짐으로 활성이 마찬가지로 낮답니다. 자, 약하면 왜 안 돼요? 흡착이 잘 안 된대. 흡착되는 거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잖아. 근데 반대로 강하면 또 왜 안 돼? 붙는 건 잘해. 붙는 건 잘하는데 탈착되어야 한다 했죠. 떨어져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되겠죠. 너무 세지도 강하지도 않아야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의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자,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잘 일어난다. 즉, 이 지문에 있어서는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촉매 활성이 잘 돼? 고체 촉매 표면에 활성 성분의 원자가 많을수록 흡착 잘 붙어서 활성이 높아진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읽었는데 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이 따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요, 활성 성분의 개념이 아닙니다. 활성 성분이 첫 번째 문단에 나온다고 해서 이 문단은 활성 성분, 그러니까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 중에 활성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거구나. 아닙니다. 왜 아니냐? 자, 지금 이 필기한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조화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노란색으로 형광 펜치 부분 보이나요? 촉매 활성의 제공, 촉매 활성이 낮아진다, 촉매 활성이 낮다,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즉,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주제는요, 촉매 활성이에요. 촉매 활성이 어떨 때 높아지고 어떨 때 낮아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이야. 정리하면 촉매 활성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활성 성분이 있어야 되고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아야 됩니다. 어쩔 때 촉매 활성이 잘 안 돼요? 흡착량이 적게끔 흡착이 잘 안 되거나 혹은 탈착이 안 될 정도로 흡착된 것이 떨어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세기가 세거나 이럴 때는 촉매 활성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촉매 활성에 대한 것이지 활성 성분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9번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자,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단으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 한다. 문장이 깁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첫 번째 문장에 소결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결. 자, 금속. 우리 아까 금속이라고 하는 거 계속 이야기했었죠. 금속 아까 언제 나왔었냐면
활성 성분으로 애용되는 것이 금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답니다. 여러분, 열적 안정성. 무슨 단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단어들로서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열에 안정적이다. 즉 온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정적인 정도, 그것을 열적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열적 안정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온도에 민감하다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민감하다라는 거겠죠. 열에 안정적이지 못하대. 생각해보자. 추운 겨울에 철봉 만질 수 있어? 안 되죠? 아주 뜨거운 곳에 있는 쇠를 만져도 되나요? 다칩니다. 그런 것처럼 금속은 열의 변화에 민감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이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소결이라는 현상이래요. 자, 소결은 뭐다?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큰 입자를 만든다. 이거 언제 일어난다? 고온에서. 왜 고온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열이 가해져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소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금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소결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이 소결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다음 문장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대요. 자, 소결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체돼. 이미 이 글에서 소결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 풀 때는 소결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정도로만 이해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내용 완전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왜 소결이 문제되는 것인지도 알아봐야겠죠. 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의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었어요. 반응물이 촉매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성물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 붙는 과정에서 이 원래 반응물의 전자였죠. 그리고 그 활성 성분의 원자가 공유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생겨나는 거잖아. 붙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이 줄어들어 버려요. 즉,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무엇이? 이 소결이. 이해됐나요? 소결로서 표면적이 줄어들면 흡착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야. 무엇에서? 화학 반응에서. 해결해야겠죠? 문제니까. 그것을 무엇이 해결해 주냐? 지지체라고 하는 것이 해결해 준답니다. 자, 지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이 부분이 지지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지체는 무엇이다? 표면적이 넓고요. 열적 안정성이 높답니다. 무엇이요? 지지체가요. 왜 지지체가 필요한지 알겠어?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았어. 그래서 고온에서 소결이 일어나. 그런데 지지체는 열적 안정성이 우선 높아요.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 또 소결로 표면적이 줄어든 금속을 위해서 표면적이 넓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지체가. 자, 이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자,
촉매 활성 저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촉매가 활성화하는 것을 저하한다잖아. 이걸 억제한대. 이중부정이죠? 즉, 지지체는 소결을 방지함으로써 반응이 활성화되는 것을 돕는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지체 써야겠네. 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어요. 무엇이? 지지체가. 금속은 열정 안정성이 남아서 정리합니다. 소결이 일어나서 활성을 방해하나 지지체가 표면적이 넓고 열정 안정성이 높으므로 금속을 지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지체인 거예요. 도움을 준다라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문단은 지지체라고 하는 것이 왜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촉매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한번 보죠. 자, 증진제입니다. 증진제도 아까 뭐였냐면 촉매라고 하는 것의 구성 요소였어요. 증진제는 촉매의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합니다. 자, 증진제의 기능이에요. 증진제는 촉매의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합니다. 무조건 활성이 잘 되도록 한다기보다는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할까?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첫 번째 기능입니다.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서 아까 소결 반응을 방해하는 거였죠? 그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도움을 주는 거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서 흡착 세기를 조절한답니다. 흡착 세기 아까 나왔다. 흡착 세기는 어떠해야 된다 했어요?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그렇죠. 적절해야 되죠. 세면은 너무 안정화되어서 탈착이 안 돼. 약하면 흡착이 안 돼요. 붙지 않는 거야. 그런 것들을 증진제가 조절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증진제나 지지체나 활성 성분은 구성 요소인데 다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활성 성분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활성 성분은 필수고요. 이 두 가지는 필수가 아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10번은요. 보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글에서 읽어낸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자, 먼저 보기에 대한 선지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 보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문에서 나왔던 그 개념들을 이 보기에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죠. 화학 반응의 한 예시입니다.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화 공정을 통하여 에틸렌으로 변화된다. 자, 첫 번째 문장만 읽었는데 이미 글에 나온 내용과 좀 연결되지 않나요? 아세틸렌은 에틸렌으로 변환된대요.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죠. 화학 반응이 필요하겠죠. 얘가 그러면 뭐가 돼요?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 반응을 하기 전의 물질인 반응물. 그리고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물이 되겠고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선택적 수소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 반응이 되겠네요. 그러면 화학 반응의 과정과 거기에서 필요한 물질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공정에서는요, 고체 촉매가 사용된대요. 화학 반응, 화학 산업에서 우리 고체 촉매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 이 고체 촉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여 만든답니다. 자,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입니다.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한 것. 이때 아세틸렌과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한대요. 아세틸렌과 수소는 둘 다 반응물이야. 얘네가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어서 반응한대요. 자, 그럼 팔라듐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표면에 흡착시키는 것, 활성 성분입니다. 팔라듐은 활성 성분이에요. 그럼 실리카는 뭘까? 읽어봅시다.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정한 점이 높다. 얘들아, 이 특징 무엇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실리카는요, 지지체야. 금속이 열정 안정성이 낮잖아. 그러니까 실리카가 열정 안정성이 높음으로 도와주는 거야. 이때 이 촉매에 규소를 조금 더 넣으면요, 표면 구조가 변화되어 소변이 억제된대요. 소변 안 좋은 건데 얘를 억제시킨 데에 도움되겠죠? 규소 뭡니까? 그쵸, 증진제죠.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 증진제입니다. 또한 은을 포함시키면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흡착된 세기가 조절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은이라고 하는 것 또한 증진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다면 이 보기는, 선지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세틸렌은 반응물이죠. 팔라듐은 활성 성분이고요. 규소와 은은 모두 증진제에 해당합니다.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멸한다.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4번은요, 이미 구성된 모든 내용이 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우선 실리카는 소결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소결된다? 아니, 실리카는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실리카는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 이중부정입니다.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024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와 출제자들이 의도한 고난이도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왜 못 풀었지? 나는 왜 틀렸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 실전에 돌입하지 않았거든. 실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든 활동들이 다 실전에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독서 지문을 풀 때 방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세 가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길 바라며, 기출문제를 풀 때 꼭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모든 문장들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공부 방법을 모래주머니 공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야.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왜냐? 평소에는 10분, 7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척척척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30분, 1시간, 오랜 시간 들어서 지문을 읽어내야 됩니다. 힘들 겁니다. 지루할 거예요. 귀찮을 겁니다. 그거 극복하는 사람이 변별력을 극복하는 거라고 선생님은 봐요. 그렇게 모래주머니를 차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당일에 모래주머니를 푸는 순간 여러분들은 똑같은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질 거예요. 어느새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변별력 극복하기 2탄 현대문학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